안녕하십니까. 정견TV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중국 전체주의의 역사적 기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체주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우원 폐렴 때문에 집회에도 못 나가시고 또 사회활동도 잘 못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위험성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하고 그런 걸 보면은 계속 이제 발표가 좀 더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발표할 때 약간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서 맨날 들었습니다. 우선 중국이 이제 발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나라가 상당히 위험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또 이제 유럽의 이탈리아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래서 세 나라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그러한 위험한 나라로 처음부터 지정이 되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2월 말쯤에 이제 발표된 그런 숫자에 의하면은 어, 그 한국은 감염자 숫자가 중국 다음으로 이제 많은 그런 숫자가 됐고 또 이제 이란은 우한 폐렴으로 죽은 숫자가 사망자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고 또 이제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깊고 또 중국인과 또 중국인을 거쳐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그런 것이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슨 변명을 하든 간에 중국인의 입국을 처음부터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갖다 중국과 꿈을 같이 하고 중국이 또 우리의 상당한 친구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친구라고 그렇게 이제 접근한 그 결과가 이제 한국에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처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을 가져왔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와 대비되는 나라가 바로 몽골인데 몽골공화국인데 몽골은 중국과 그 국경이 말이죠 5,000km나 이렇게 많이 국경을 접해 있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그 국가는 중국과 그렇게 접경 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갖다 전면 봉쇄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갖다 막음으로써 당시 2월 말 정도에는 어쨌든 확진자가 0명,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이것만 봐도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얼마나 이번에 우한 코로나 폐렴 사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아직도 지금도 중국인이 말이죠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렇게 중국한테 미련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이 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시간은 또 중국 전체주의 독재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런 독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이제 전체주의가 일어난 그 선행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은, 개인이 개인이 고립돼 가지고는 고독해지고, 또 현대 정치에서는 공공 영역이 상당히 위축되고, 사적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 개인이 전부 공적 영역에서는 후퇴하고 사적 영역으로 전부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의 고독, 그러니까 여러 사람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그런 이제 개인의 고독한 심리 같은 것이 이제 전체주의 독재의 선전선동술에 먹히게 되는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은 공공 영역이 다시 살아나서 공공의 장소에서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그러는 공적 영역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정치를 갖다가 너무 외면하지 말고, 정치는 뭐 정치인들의 것이야. 그리고 그냥 나 혼자의 세계로 후퇴하지 말고, 그런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공의 영역이 부활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는 매스컴이라든가 대중동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체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에서 대중 컨트롤이, 대중 지배가, 언론 지배, 그런 것이 가능하게 돼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현대적인 조건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현대적 조건과 함께 고대 사회에 그런 기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전체주의는 현대적인 기원이고, 현대적 과학기술 하에서 발전된 것이지만은, 중국의 전체주의는 과거에 이미 모델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과 비슷한 형태로 전체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모델이 뭐냐? 저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 80년대 말인가요? 중국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왜 중국 가면 제일 코스로서 만리장성 보지 않습니까? 북경 가서. 그래서 만리장성을 보러 갔더니 거기서 이제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그러는데,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여기가 진시황이 이렇게 큰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그러면서 진시황을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현재 중국은. 그랬더니 상당히 놀랄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현대 중국은 진시황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그런 그런 황제이기 때문에 아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중국을 갖다 상당히 조직화시키고 그런 황제로서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중국 옛날에 대학에서 가르칠 때 중국 정치론이라는 것도 한번 강의를, 한 번이 아니죠. 계속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과목. 그래서 이제 중국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옛날에 진시황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봤더니 진짜로 진시황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개념,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개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진시황은 천하의 독재자로 배웠죠. 그래서 분서갱유, 당시에 있던 모든 책들을 걷어서
뭡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러러보는 그 법가의 책은 놔두고 나머지 모든 육아나 그런 책들은 전부 수집해서 다 불태우는 그런 분서 책을 불태우고 또 유생들을 갖다가 학자들 갖다 전부 끌어다가 자기들한테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학자들을 끌어다가 그 그냥 묻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거를 자행한 아주 그 완전히 독재자의 그런 그 몹쓸 독재자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그랬는데 그런 걸 갖다 이제 그게 아니고 진시황이 위대한 군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중국 특히 공산당 지도층이 진시황을 높이 평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국이 이렇게 공산 독재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상당히 그런 모델을 추구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그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는 것이 현대에 그것이 아주 갑자기 현대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그렇게 전체주의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기반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중국 전체주의 독재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그런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진시황이 이제 그렇게 철혈 통치를 해서 법가로 그거를 이제 진시황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본이 바로 법가 아닙니까? 법술세라고 그래서 법으로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어긋나면 이제 무조건 갖다가 법을 세워가지고는 그 법에 어긋나면은 그로서 처벌하고 그러는 아주 강력한 법의 실행, 무자비한 법의 실행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갖다가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술책을 갖다 동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법술, 그 다음에 군왕의 세력을 아주 높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군왕의 그 세력을 높게 보게 만드는 그런 법술세라는 세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과 사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법과 사상으로 진나라가 통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나라, 근데 맨 나중에 이제 6개 나라로 축소됐었죠. 또 6국을 병합한 것이 이제 진나라의 법가인데, 그것이 이제 아주 혹독한 정치죠. 정치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통일하고 나서는 왜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 못하고 이대에서 망했죠. 진시황도 일찍 죽었고 그 아들도 그냥 좀 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육국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한 고조 유방이 이제 다시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래서 계속 법과 사상을 이제 법과 사상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공약 3장을 하고 이제 한나라는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사상적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진나라만 자꾸 이제 비난하고 그럴 거 아니라 사상 체계를 바꿔서 천하 통일하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에 와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 진나라는 그 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상 통일해서 아주 혹독한 전제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유교의 공자님의 그 사상으로서 천하를 이제 중심 사상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안무제부터 유교가 이제 중국의 정통 사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통치를 이제 육아의 인의 예지로서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그렇게 유가가 중심이 돼서 통치를 했지만은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유가는 명분으로 많이 내세우고 실제로는 법가적인, 그러니까 그 법가의 그런 혹독한 정치의 모델을 상당히 유가지만은 활용을 했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내세운 것은 이제 겉으로 내세운 거고, 그런 정치도 노력을 했지만은 그 기본적인 정치 기술은
역시 법가에서 많이 채용을 했다. 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이 여러 사람이 다 거의 동의하는 말이니까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은 겉으로는 유가 정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계속 법과의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이 부모들만 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시황의 모델이 그 은밀히 이제 중국을 통치해온 모델로서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동양의 정치를 상당히 이제 별로 안 좋게 평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도 서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헤겔과 같은 철학자는 동양에는 하나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유만 있고 로마 시대는 이제 여러 사람의 자유가 있고 이제 근대 와서 게르만 시대 와서 이제 모든 사람의 자유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자유의 확대 역사를 그 역사의 발전은 자유의 확대를 보는데 동양을 한 사람의 자유만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제왕이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법이 있긴 있지만은 제왕이 원하는 곳을 뭐든지 하니까 제왕이 좀 똑똑하고 인간성이 있으면은 그때 정치가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 이전에 그 중국이 이제 그렇게 전제주의, 데스포티즘이라고 그러죠. 이제 독재를 이제 딕테이터십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전제, 이제 왕이 통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걸 전제주의라고 그러는데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라는 동양적 전제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칼 피트 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하면은 동양적 전체주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그 중국에는 그 홍수가 계속 나기 때문에 특히 황하시 유역에 홍수가 매년 나고 계속 나기 때문에 그 홍수를 막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또 금방 뭐를 농사를 지어도 금방 흡수해 가니까 이것을 막는 방법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돼서 그 관계 시설을 잘 만들고 홍수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홍수를 다스리자면은 관계 시설에서 이제 토목공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하죠. 사람밖에 없으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동원하려면은 동원해가지고 한 곳으로 집중하려면은 이제 독재적인 전제적인 그 권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제주의가 발전했다.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죠. 그렇죠? 관계 시설을 만드는데 실제로 진시황이 오기 전에 왜 중국에서 이상적인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유가에서 중국의 이상적인 황제로 쓰는 사람인데 요순우탕 그러지 않습니까? 윤임금, 순임금, 운임금 이렇게 이제 탕임금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그 순이라는 거 아주 대효의 순이고 그다음에 운임금부터 이제 그 세수 왕조가 실시가 되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운임금이 이제 처음으로 세수 왕조를 그 이제 하왕조죠. 실시하는데 그 하왕조가 세수 왕조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운임금이라는 사람이 바로 토목공사의 달인이랍니다. 토목공사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 순임금이 그 운임금한테 이제 당시 순임금까지는 그냥 무슨 뭐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천하에 그래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한테 자리를 온 거죠. 군왕을 인계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권력을 물려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윤임금에서 순임금으로 그렇게 왔는데 순임금에서 운임금으로 이제 권력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치수공사라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아들한테 물려주는 습관이 생겨서 이제 왕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옛날에 토목공사가 권력을 하는데 굉장히 권력을 잡는데 토목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할 정도로 토목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었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토목공사를 하려면 사람을 많이 그 동원하고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때부터 전제공력 권력 아주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그 칼 피츠포그라는 학자가 이제 그런 두꺼운 책을 썼어요. 오리엔탈 디스퍼티즘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부터 중국에는 전제 정치,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전제 정치가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것이 이제 진시황에 와서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발전돼서 그런 진시황이 아주 악랄한 그런 그 분서 강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제 정치가 됐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말이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현대 마오쩌둥 같은 그런 사람이 형식은 공화주의의 이제 그 당에서 해가지고 이제 당을 이끄는 지도자이지만은 그 권력은 그냥 황제와 비슷한 그런 권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래서 1948년부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서 1976년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굉장히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전제 정치라는 것이 마오쩌둥의 기록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이제 지배자지만은 그 하는 행동은 거의 그 황제와 같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리즈슈이라고 마오쩌둥의 주치의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택동의 사생활, 마오쩌둥의 사상이라는 3권짜리인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주치의를 하면서 그 마오쩌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가 아니까 그걸 기록한 책인데 완전히 황제와 다름없는 생활입니다. 여자 많이 거느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그래서 결국은 형태는 뭐 현대적인 어떤 그런 그 공화국이라는 인민민주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칭호를 갖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그 전체주의와 같은 비슷한 형태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중국에는 하나 아렌트가 지적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요인, 역사적인 하나의 모델이 진주왕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또 그런 칼 피츠포그의 등과 같은 그런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전제주의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그 전체주의의 기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했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가 주석의 그 임기를 덩샤오핑이 이제 물려주면서 이제는 이제 마오쩌둥 시대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임기를 정해서 최소한도 2기까지만, 그러니까 1기가 5년씩이니까 5년씩 10년까지만 하라. 그래서 임기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발전한 거죠. 옛날에 혼자 쭉 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임기를 정해줘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하라. 그리고 또 이제 집단주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결정하라. 그래서 이제 정치국 위원이 한 뭐 20몇 명쯤 되죠. 정치국위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차기 지도자도 결정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그 1기 동안에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는 2기로서는 이제 자기의
임기제 동사평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옛날에 잘못됐던 걸 자기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마오쩌둥 시절에 그렇게 이제 임기제로 바꿔놓고 비록 그 사람이 자기들은 아직은 공산주의나 또 당의 집안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이제 점점 더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까지 세계에서 모두 당시오평의 그 체제를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찬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당시오핑 그다음에 이제 장점인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후진타오 뭐 이런 식으로 쭉 오다가 이제 시진핑이 와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게 무너지고 또 이제는 자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모택동의 사상을 이어받는 거로 해서 자기가 모택동이 된다고 모택동 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택동과 자기를 일치화하는 그런 이제 그걸 해서 또 그 권력도 이번에 그 우한 사태에서 나서는 거 보면은 자기 책임을 안 지고 그 밑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다 묵살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습관을 했고 자기 권위는 세우고 또 이제 그래서 약간 세계적으로 이번에 우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그렇게 황제 비슷한 권력을 원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이 있죠.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신뢰를 잃었죠.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질병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질병 통제제도 완전히 그 권력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통계도 정확지 않고 어디까지를 믿을 수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세계가 이제 중국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진짜 팬데믹한 아주 그냥 그런 상태인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자체가 시진핑도 인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가 이제 세계에서 상당히 신용과 그런 걸 상실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권력을 모방해서 자기도 이제 마오쩌둥 같이 되기를 원했을지 모르나 그리고 그 명분은 이제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강한 중국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명분을 삼을지 모르나 그것은 이제 상당히 착각이 아닌가. 시대는 많이 변했고 옛날 마오쩌둥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던 49년부터 76년까지 권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동안에 뭐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중국의 문명에 후퇴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또 답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19대에서 다시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언론을 통제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론에는 못 나오게 한 것이 바로 원스카이, 위안스카이, 원색이죠 원색에 위안스카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못 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원색이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위안스카이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위안스카이하고 비슷한 행동을 한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누굽니까? 1911년에 선문의 혁명이 일어나 순원 선문이라고 그러죠. 선문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황제를 폐위하고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공화국이 성립된 것이 이제 순원의 혁명으로 인해서 1911년에 중화민국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공화국이 탄생했는데 그것을 이제
군벌인 이제 원스카이가 위안스카이가 하다가 그런 이제 쏘노니 아무래도 군벌이 강하니까 자기가 그 총통을 하는 것보다 위안스카이한테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가 될 거를 위안스카이한테 그 양보를 했죠. 당시에 그 질서를 위해서 당신한테 한다고 줬더니 그거를 가지고 좀 있다가 황제를 선포를 했어요. 황제를. 자기가 황제가 된다고. 위안스카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행사해서 완전히 고종을 협박하고 대원군을 갖다가 중국을 끌고 가고 그런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망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중국한테 거의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국력이 완전히 화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안스카이 중국은 잊어버리고 말이죠. 일본만 가지고 자고 그러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그 위안스카이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언론이 살아가지고는 사람들이 황제가 되는 것을 굉장히 그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안스카이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황제가 될 자격이 없었잖아요. 무슨 큰 일을 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경력도 모자라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대해서 무슨 특별한 말씀드렸습니다. 업적을 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안 되겠으니까 스스로 이제 황제는 다시 퇴위를 하고 얼마 후에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지금 자기는 그런 말이 나올까봐 위안스카이하고 자기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올까봐 이제 그 언론 통제를 해서 위안스카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이 지금 위안스카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황제라만 말만 안 했지 황제와 같은 권력을 그렇게 자기가 이제 몇 년 동안에 군도 완전히 자기 나라를 통제하고 중국 공산당도 뭐 수 없는 많은 그 몇십만 명을 갖다가 그 교체를 해서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위안스카이가 황제를 노린 거와 이름만 황제라는 일을 안 했지 그 하는 행동이 비슷했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의 모델과 비슷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비판을 해왔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시진핑의 그 중국이 위안스카이의 중국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또 시진핑의 운명도 위안스카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제주의 그리고 전제주의라는 것이 중국에서 그 전제주의가 뭐냐면은 유교도 내세우는 유교도 그 내용이 말이죠. 그 내용 뭐 인의의 정치 그런 거 참 훌륭합니다만은 그 국제적으로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 내부를 치국을 하면은 그다음에 평천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체 당시에는 이제 국제사회죠. 당시의 국제사회죠. 근데 그때 국제사회는 지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전체 천하를 갖다가 중국의 천자가 지배하는 그런 것이 유교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뭐 근사하게 됐다 그래도 치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갖다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시국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는 그다음엔 평천화 천하를 평정하는 거니까 천하 평정에는 그 주변국이 중국에는 그런 주변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결국은 중국이 자기가 통일되고 자기가 그 내부에서 권력을 확고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평천화로 가서 평천화라는 것은 주변국을 전부 자기 이하에 복속시키는 그런 우주관이죠. 그러니까는 유교의 우주관은 우리가 뭐 공자의 만전하고 이제 유교의 사상을 크게 많이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그게 사실 우리를 정복한다는 사상이에요.
그 확대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만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고 유교도 배우고 딴 것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전체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위험성, 전체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